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상민 충청권역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세요? 되게 출근길 인사 중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거리 인사 저희 사무실 앞에 네. 큰 거리가 있거든요. 예. 교차로인데 음. 거기서 지금 거리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은? 제가 지금까지 선거 치르면서 첫날은 굉장히 냉담하거든요. 오. 특히 충청도는 좀 반응이 좀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손짓하는 분도 있고 네. 또 크랙션 올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분보다는 하여튼 손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격려해 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민심 판세는 좀 이따가 좀 여쭤보고요. 일단 어제 좀 나왔던 현안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지금 의원님은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이신데 혹시 의원님하고 좀 상의 좀 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사전에 협의를 한 거는 아니었는데 예. 그러나 그 전에 이제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이랑 말을 나눌 때나 네.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충청권에 표를 넣겠다라는 차원보다는 네. 세종시를 완성을 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좀 있지 않느냐. 정부 부처는 거의 다 이전했는데 네. 국회는 회의만 거기서 하면 되는 공무원들도 편한데 네. 또 효율적이고 네. 그래서 특별한 뭐 국방위원회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다 국회에서 본회의도 하고 또 예결위도 하고 상임위도 하고 그래서 거기 더 나아가서 저는 그 주장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에 있고 관저가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2의 집무실, 제2의 관저를 세종시에 빨리 하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주장에서 관저 부분은 좀 빠져 있더군요. 예, 관저. 예. 근데 앞서 2부에서 저희가 이제 야권 좀 평가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좀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게 요지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도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든지 제2집무실 뭐 설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진척된 게 뭐가 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삐딱하게 보려면 뭐 한없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뭐 진정성 있게 있다고 봐달라라고 뭐 하소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뜻이 있다고 한다면 예. 또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고자 한다면 빨리 거기에 응해서 화답을 하고 네. 또 여야가 공조해서 이거를 빨리 처리하면 될 일이죠. 일단 좀 이거 사실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세종시 안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설 자리가 지금 공터로 지금 계속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완전 이전은 아니라 부분 이전은 이미 법률 개정까지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완전 이전이 안 되면 의사당 건립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부분 이전하는 상임위, 그러니까 회의를 여는 회의체인 상임 해당 상임위의 회의장만 마련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당초보다 아까 예정된 대로 해당 상임위가 회의할 수 있고 또 큰 회의장이 있고 뭐 사무공간이 있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좀 어중간한 형태고 뭐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예 전 상임위가 원칙적으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될 일이지 않느냐. 아니, 물론 이제 국방이나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교 공간도 다 서울에 있고 또 국방부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는 세종에 한다고 해도 네.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그러니까 내놓은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바로 어떤 그 첫삽을 떴어도 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여야 간에 협의할 때 협상을 그렇게 타결을 줘서 그렇게 나온 산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협상의 그 경위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간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민 의원은 이 점을 그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를 완전 이전을 할 거면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제2집무실이 아니라 주집무실이 이전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 근데 왜 제2집무실이냐 이 점을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지금 그거 할 경우에 지금 헌법재판소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날 때 그 기준이 국회보다는 대통령 그 집무실과 관저였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 집무실을 옮긴다 그러면 또 위헌 논란이 또 자칫 이런 게 불거질 수 있으니까 예. 주 집무실은 용산이고 한남동을 관저로 하더라도 세종시의 제2집무실, 제2관저를 하면 그런 법리적인 논쟁에서는 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술적 차원이지. 이게 그게 무슨 주집무실 왜 안 옮기냐 그러면은 그렇게 옮길 수 있으면 한번 옮겨 보시죠. 예. 그 말로만 자꾸 그렇게 안 된다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 김종민 의원이 이걸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까지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회로가 있다. 뭐냐면 행복도시법을 바꿔서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고 하면 다시 위헌재청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결정을 바꿔버리면 개헌 없이도 완전 이전이 다 가능하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 거 자체가 위헌재청이 들어오건 헌법소원이 들어오건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분란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어떤 게 주집무실이다, 어떤 게 제2집무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는 곳이 집무실인데 네. 다만 그런 위헌 논란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이왕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나온 묘안이라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거면 관저 얘기도 함께 있었었는데 이게 좀 빠졌다. 이 점은 지적을 하셨네요.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이 관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이 카드가 충청권 표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세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다만 그것 때문에 막 표가 왔다 갔다 그렇게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이 정부 부처가 내려와 있고 국회에 상임위가 몇 개 오느냐는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또 와서 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완결한다는 의미이고 또 국정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전은 세종시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대전 표심에도 그러니까 제한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왜 안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 판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그 전체 판세는 어떻게 지금 읽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거는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까지는 민주당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12월 초에 3일날 민주당과 결별을 하고 1월달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밖에서 보던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또 그런 것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쏟아진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일부 분석가들은 뭐 몇 석 얻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가 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아니 뭐 민주당이 돈봉투나 이재명 대표의 여러 수사 재판 이것만 떠올리면 만나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치를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점이 민주당의 아마 큰 치명적인 결함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국민의힘도 또 윤석열 정부도 뭐 한계도 있고 결함도 있습니다. 네. 똑같이 뭐 어느 당이 할 거 없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민주당도 뭐 그렇게 선뜻 유권자가 표를 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전에 이제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이종섭 호주 대사건이나 황상무 그 수사건 질문 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네. 일단 이 요인은 일단 다 끝났다. 이렇게 그 진단하십니까? 끝났다기보다는 근데 저는 공수처가 왜 피의자 신문이나 소환을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가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진행형이죠. 뭐 왜냐하면 어쨌든 이종석 전 장관이 마치 그 호주 대사 임명을 받고 도주하는 것처럼 뒷모습을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네, 영상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사 진행에 있어서 빨리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함으로써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부치시켜 도망간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도 빨리 수사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사 진행을 안 하고 미적거리고 뭉개면 그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른바 대파값 논쟁이 불거지면서 민생경제 화두가 확 떠올랐는데 이게 좀 그 여당에 불리한 그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네. 말을 하다 보면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막 그렇게 막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했다고 한다면 좀 유권자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요? 다 주권자시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들이실 텐데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보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보고. 알겠습니다. 그 어쩌면 연관된 부분이기도 한데 당에서 각 지역구에 종북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은 현수막을 걸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소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이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세요? 저는 그런 걸 받은 적은 없고요. 네. 지금 사회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뉴스에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재옥 공동 선대위원장이 각 지역구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현수막을 걸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소시켰다. 이거 보도 다 나온 건데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종북이라는 걸 뭐 굳이 그 얘기 거는 것도 그것도 아주 과민하고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취소시킨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의원님 진단으로는 총선판에서 이념 공세가 그렇게 이것도 별로 먹히지 않을 거다 이런 진단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예, 국민들께서도요. 네. 이런 일도 당하시고 저런 일도 당하시고 그래서 네. 국민들도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전부 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이라 내공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에서는 국민들 뜻이 뭐 어느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나 뭐 무슨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기보다는 그냥 하는 뭐 얘기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싫은데 거기 미운 데다가 또 그랬다 그러면 더 미웃게 아주 뭐 심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또 그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그 여론 추이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이를 분석하면서 일부에서는 어떤 지적을 한 바가 있냐면 한동훈 원톱 체제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일선에서 뛰시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당의 메시지를 하는 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나가고 또 언론도 거기만 네. 반영하고 그러니까 다른 예. 후보들이나 이런 것 좀 묵히지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이렇게 좀 과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그러나 뭐 국민의힘의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형식상 정당은 다릅니다만 이뇨한 지금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이제 그 선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했잖아요. 이게 좀 보완이 네. 될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네? 보완이 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이뇨한 위원장의 그러니까 그 등판이? 뭐 직접적인 그 보완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네. 뭐 순리능적 역할은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뇨한 위원장이 나름 또 주관도 있고 예. 또 하시는 말씀 하는 분이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인도적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예. 또 의사면서 여러 가지 의술을 베푼 그런 좋은 일도 많았고 뭐 이런 점들은 그분이 이번 선거에 긍정적으로 좀 국민의힘에는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로서 중앙당에 좀 이것부터 좀 해달라고 요청할 게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총선은 정신이 없습니다. 중앙당도 뭐 이것저것 그 당직자들도 서류 만들랴 저거 하랴 또 일선의 수도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후보들 뛰게 하는 거를 뭐 저희들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중앙당 소식을 메시지를 받아 보니까 네. 뭐 지금 하는 것처럼 잘 빨리빨리 연락해주고 메시지 전달해주고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한 알겠습니다. 중앙당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아쉬움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민 국민의힘 충청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